자, 오늘 해야 할 내용은 이제 일단 인적 자원 관리 마무리를 하고요. 마케팅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사제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직무중심 인사제도라고 했는데, 직무중심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자, 직무중심 인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 직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직무? 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우리 처음에 인적자원 확보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직무 분석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만약에 학력이 필요 없는 일이다 그러면 학력 지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이 어학을 필요로 하다, 뭐 불란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항목을 넣어야 되고, 만약에 영어가 필요 없다 그럼 빼면 돼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범용적인 기준, 기본적으로 너 토익은 몇 점이고 학점은 몇 점이고 이거 안 보고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또 그런 면에서 직무 경험이 있으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의 단점은 처음에 직무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시간이 바뀌면서 뭐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이 필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도 했는데, 사람에다 직무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직무에다 사람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직무가 있고 거기다 사람을 맞춰요? 아니면 사람에다 직무를 맞추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궁극적으로는요, 설계가 잘 돼야 돼요. 사람에 먼저 맞추고 거기에 맞는 직무를 설계하는 게 맞는데, 일이 이렇게 기업 환경이 바뀌면 직무의 내용도 바뀔 수 있는데, 항상 기존에 처음에 설계해 둔 걸 가지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새로운 뭔가 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제 직무는 이러이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거 다 했는데 뭘 또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뭐를 안 해? 새로운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전을 하지 않아요. 야, 이래서 동기부여 되겠냐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바꾸자. 나온 게 두 번째로 보니까 성과연동 보상제다. 자, 성과연동이라는 거 하는 거는, 자, 월급을 뭐에 기준해서 주겠다는 겁니까? 성과에 의해서 준다 그랬죠.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에 대한 과정보다는 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에 대한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과주의랑 능력급은 좀 다르다 그랬죠. 자, 성과는 결과를 보는 거고 능력은 뭘 본다 그랬어요? 네? 그 사람의 가능성,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걸 본다고 했죠. 그죠? 자네는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 이거 잘라주세요. 자, 그래서 자, 성과급이 있고요. 능력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이거는 결과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뭘 받을 수 있어요? F 받을 수 있어요? F는 열심히 하면 F는 안 줘요. 근데 B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난 정말 A급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실 성적이 그때 뭐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잠깐 기억이 안 나서 B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성적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과정을 안 보고, 또 중간에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많이 진보했는데 불구하고 그날 결과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연봉 깎아. 이거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BSC입니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균형 성과표입니다. 그래서 재무, 고객, 프로세스, 학습, 성장. 그래서 크게 4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기존의 성과급에 해당되는 건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걸까요?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재무입니다. 그죠? 단기 매출액. 뭐 이번 분기에 우리가 이번 회계연도에 1년 동안에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너 성과 얼마나 했냐? 이게 포커스였다 이거죠.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맨 밑에 보세요. 종업원의 만족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교육에 투자된 시간.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뭔가 새로운 학위를 나름대로 뭐 밤에 뭐 방송 대회를 하든 뭐든 하든 해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자격증 아니면 뭐 가능성,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뭘 기대할 수 있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지표로 삼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매출액은 떨어졌지만 고객의 만족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더 물건을 더 많이 우리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고객이 만족하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결국 내년에는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고객 클레임 수가 줄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고객들의 만족, 뭐 같은 맥락인데 그런 지표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요. 자, 말 그대로 정말 그 과정이 짧아졌다. 일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 일주일 걸리던 거를 3일 만에 해결할 수 있겠다. 뭐 몇 시간 만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거는 엄청난 또 혁신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지표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BSC는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얼마나 진보했는지 학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고객, 프로세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골고루 해서 이제 성과연동 구성제도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요, 그 옆에 나와 있는 KPI라고 하는 주요 지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기업을 경영한다고 볼 때, 자, 뭐 할 수 없으면 관리 안 된다. 자, 뭐를 할 수 없으면, 뭐가 안 되면 관리할 수 없다. 이게 뭘까요? 뭐가 안 되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 자, 여러분이 올해 이제 목표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해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그게 이제 목표를 세웠어요. 그죠? 그럼 그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뭘로 평가할 수 있어요? 평가의 지표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KPI예요. 그래서 키,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또는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KPI라고 부르는데, 자, 주요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표는 뭐가 가능해야 돼요? 자, 수치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으면, 수치화할 수 없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단순하게 만약에 성적으로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 성적은 사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거죠, 이거. 근데 과정에서 여러 프로세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즉 도서관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매일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도서관에 방문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과제 수행 정도 스스로 평가해 가지고 납기에 맞춰 가지고 얼마나 제출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수치화로 바꿀 수 없으면요,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뭘로 바꿨는데, IMF 위기 이후로 성과주의를 바꿨는데, 우리도 이거에 엄청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거 재무에. 나름대로 BSC라는 걸 도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재무에 해당되는 비용, 그 퍼센테이지가 거의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구색을 갖춘 거고요. 사실은 평가할 때 재무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성과주의 문제점이 나올 텐데, 한 사람을 결과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생 무슨 개념을 갖고 있어요? 평생 직장 개념을 갖고 있어요. 위아래가 명확해요. 그죠? 연공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뭐 지금도 연공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다고 우리 기업 문화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80년대 들어가면서 연공을 배제하고 능력주의로 하자. 능력제도 잘 보면 뭐 학력이나 뭐 지연 이런 거 제외하고 실제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의 어떤 숙련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뭐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을 뽑아서 능력제도의 인사주의를 도입을 했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을 본받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90년대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합니다.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면 후지츠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도입을 했는데, 자, 이거는 성과주의는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 성과를 잘 내면 뭐 할 수 있고, 승진이 팍팍 될 수 있고, 발탁 승진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성과를 못 내면 뭐 할 수도 있고, 네, 해고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고용 면에서 안정적이에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다, 그죠? 고용에 있어 불안정하다. 일본은 원래 평생 직장인 개념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런 기업 문화에서 성과에 따라서 해고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마찰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그래서 좋은 말로는 이런 말을 써요. 고용 유연화. 고용이 유연하다. 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직장을 바꿀 수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되게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직업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장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일본의 기업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과주의는 우리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게 신일본형.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한 거냐면 고용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자, 성과급은 한다, 안 한다? 성과급은 한다. 성과주의. 단, 해고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해본다, 이거죠. 그래서 고용 불안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게 일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기업을 100%라고 봤을 때 미국형 성과주의를 도입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후지츠를 중심으로 해서 총 20%밖에 안 돼요. 이거 20%. 근데 신일본형 성과주의는 보니까 캐논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의 기업들이 신일본형 성과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능력제 성과주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30%를
도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고용에 대한 안정. 자, 우리나라도 성과주의 도입하면서요, 고용이 사실 불안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딱 연공제에다, 그죠? 쉽게 말해 호봉제, 시간이 지나면 뭐 할 수 있는, 승진도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성과급이 좋아요, 이런 호봉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좋잖아요, 그죠? 왜? 그냥 붙어 있으면 월급도 올라가고, 그죠? 안정적이잖아요. 기업 환경이 똑같으면 그냥 가면 좋죠. 근데 문제는 기업 환경이 바뀌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저도 좋죠, 이런 거 하면은. 꾸준하게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회사 들어가기 어렵지, 들어가고 나면 쭉 간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이거죠. 기업 환경이 바뀌니까 서로 뭔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성과급을 도입하는 거는 좋다. 심지어는 뭐 등록금까지 능력제로 차등 지급해가지고 최근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학교에서, 그죠? 그거 아세요? 예. 그 스스로 이렇게, 아, 이런 것까지 내가 등록금까지, 내 이 능력에 의해서 등록금까지 차등 지급을 받는다는 거, 그 때문에 너무, 아,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그 제도 이제 폐지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 성과급이 그런 동기부여는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러한 폐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장 큰 게 고용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성과 그 외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일본의 성과주의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고용의 안전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과주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제 장점과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여러 가지 있지만 위에서 한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직원의 동기부여 정말 팍팍 됩니다, 그죠? 잘하면 더 준다는데.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그거잖아요. 개인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받는다면 동기부여가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분배한다는 게 아니라 성과급 준다니까 동기부여 됩니다. 두 번째는 우수인력의 확보.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수인력이 확보가 되죠? 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직원이 잘하면 누가 좋은 거예요? 그 직원을 데리고 있는 상사가 좋은 거예요, 그죠? 부장이나 과장이 더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뭐냐 이거.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 성과급을 준다면 우수 인력이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성과가 뺏긴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유지가 되는데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갔다는 것, 이건 좋은 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과주의 문제는요, 장기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기 성과에 집착한다고 돼 있어요. 그건 문제거든요. 단기 성과에 집착하니까 뭘 안 할 것 같아. 자, 여러분, 내가 앞으로 이제 1년 아니면 2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뭐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잘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기초산업에다가 내가 팍 투자를 했어.